제6회 서기 2세기 로마 제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 최대 강국이 되어 있었다. 로마가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자 스스로 좀 더 고귀하고 웅장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낀 로마인들은 오래전부터 선조들의 땅이었다고 믿고 있던 그리스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의 영웅 아이니우스가 로마의 성스러운 강인 티버강 입구로 들어와 로마 문명을 일으켰다고 전해지고 있다. 줄리어스 시저도 아이니우스의 아들인 아키카니우스의 직계 후손임을 자처했다. 아드리안 황제는 그리스 문명에 심취한 나머지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봉헌한 것을 일생의 최대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를 찾았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왜 그토록 그리스 유산에 매혹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000년 전 위대한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호세이니우스가 그 빛나는 지식으로 우리를 역사로의 순례 여행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그리스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아피아 도로를 이용해 로마를 떠났을 것이다. 현대인의 눈엔 거칠게만 보이지만 당시엔 보수와 유지를 담당하던 특정 공공기관이 있어 늘 매끄럽게 잘 관리되던 도로였다. 사실 로마에는 제국 전체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복잡한 도로망이 있었고 이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남부 이탈리아의 브렌디지에서 여행객들은 그리스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고 위험한 여행을 하기도 했다. 엄청난 숫자의 로마 배들의 잔해가 발견된 것은 그 항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오네라이라라 알려진 배를 탄 승객들은 그들의 계급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의 객실에 배치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화물이나 항아리, 심지어 서커스 동물들과 함께 일종의 화물칸을 이용해야 했다. 때로 배의 선장은 그리스로 가는 직항로를 이용하는 대신 지금의 알바니아인 발로냐를 경유하는 더 짧은 항로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곳에서 더 작은 배로 항해를 계속하곤 했는데 작은 배는 속도가 더 느리고 해안에 더 가까이 머물곤 했다. 배는 코르푸와 세펠료냐를 경유한 다음 선조들의 땅인 코린트만에 도착할 때까지 항해를 계속했다. 코린트는 본토의 펠로폰네소스까지 이어지는 지역과 인접한 도시였다. 오늘날엔 이 지역을 통과하는 현대적인 운하가 이노니아 해와 에게해를 연결해준다. 그러나 고대 여행객들과 상인들은 한 바다에서 다음 바다까지 가는 지름길을 스스로 알아내야 했다. 포장용 돌에 남겨진 표식들은 수세기 동안 이륜 전차들이 이 길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도로는 실제로 포장된 도로였으며 굴림대를 이용해 지협을 건너갈 배들을 운송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선원들과 화물들은 이런 식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 전체에서 320km가량의 먼 길을 올 수 있었다. 고대 해운계의 문제점에 대한 실로 독창적인 해법이 아닐 수 없다. 코린트의 찬란했던 고대 문명은 로마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반란이 일어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기원전 146년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기원전 44년 줄리어스 시저는 로마 양식으로 도시를 재건했는데 온갖 사치와 안락함으로 지장했으며 나아가 교역과 운송의 요충지로까지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쓰여진 비명들이 발견된 덕분에 우리도 코린트가 매우 생동감 있는 국제도시였으며 호모가 정의한 대로 가장 화려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고고학적 학파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이루어진 발굴과 해독 작업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레케이온 항구에 나 있는 거의 600m에 이르는 레케오란 도로가
도시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이 대로 양옆에는 고전적인 코린트식 문자가 아로새겨진 수백 개의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웅장한 주랑이 늘어서 있었다. 레케오 끝 부분에는 프로필레움이라 알려진 3개의 아치들이 서 있었다. 이 아치들은 아고라, 즉 집회장으로 이어졌다. 이 광장은 제국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광장의 하나로 가로 195m, 세로 98m에 달했다. 이곳은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집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광장 주변은 아름답게 장식된 건축물들이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죄수들의 형상이 그려진 것이다. 이곳이 그 건축물의 잔해인데 기둥을 장식하고 있는 죄수들의 조각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지금은 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로마인들에게 생포된 전사들은 무시무시한 파르티아인들로 최후까지 이곳에서 싸워 이름을 남긴 것이다. 이 광장의 상업적인 면을 보면 수백 개의 상점들과 작업장들이 온갖 종류의 상품들을 팔기 위해 빽빽이 들어서 있었는데 특히 붉은색과 검은색의 특이한 대비로 유명한 코린트 스타일의 도자기 같은 전형적인 그리스 제품들이 팔렸다고 한다. 중요한 공공건물들 역시 광장을 굽어보는 형태로 세워졌고 당시 도시의 행정을 관장했으며 오늘날의 시장에 해당하는 2명의 행정장관들, 즉 분뷰리의 사무실도 이곳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코린트식 문자를 창안해낸 당시 채석공들의 숙련된 조각술도 볼 수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아르누보 스타일인 현대적인 꽃무늬 디자인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공회당은 광장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업상의 협상과 재판 등 공적 기능이 필요한 일들을 처리했다. 코린트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었는데 이 사원들도 그때 지어진 것들이었다. 신들에게는 각자에게 바쳐진 판테온, 즉 신전들이 있었다. 비너스와 헤라클레스, 넵튠과 아폴로, 그리고 머큐리 신을 위한 신전들이었다. 광장은 또 행정 관계자들이 시민들과 교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다양한 언어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연사들은 베이마라 불리던 대리석 연단에 오르곤 했는데 연단은 특히 모임을 주관하거나 공공연설을 하는 데 사용되곤 했다. 성 바오로는 서기 1세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심을 간증하는 코르티아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란 연설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코린트를 수도로 삼고 있던 이 그리스 지방의 로마인 최고 행정관이던 프로콘술 갈리우스도 지켜보았을지 모른다. 이곳에서는 기독교가 만연하고 있었으며 성 바오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기도 했다. 고대 코린트에는 다른 유적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현대 도시의 건설로 모두 묻혀버리고 말았다. 중세 아크로코린트라 불리던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군사 요새 주변을 발굴했을 때 고고학자들은 수많은 고대 건축물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이곳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던 소위 신성한 매춘, 즉 히어로 가미를 위한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히어로 둘스라 불리던 100명 이상의 비너스의 여사제들이 이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코린트에 오는 모든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단히 비싼 가격으로 흥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코린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최소한 파충류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길다란 뱀이 휘감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신비로운 조각상도 발견되었다. 뱀은 예술가의 상상만은 아니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예술에서 모든 표식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실 이 에스클레이피우스 또는 로마어로 에스큘라피우스는 양국민 모두에게 약의 신으로 통했다. 오늘날에도 휘감은 뱀의 모양은 제약과 병원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에스클레이피우스를 숭배하는 사상은 신이 태어났다는 고대 그리스의 대도시 유피도루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 신을 모신 사원은 치유의 장소였는데 그 안에서는 사실상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신의 형상이 발굴된 장소를 계속 발굴하는 동안 톨로스라 알려진 이 이상한 모양의 원형 건축물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건물은 기둥과 문자, 상인 방식 구조와 온갖 장식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2세기 파우사니아스가 쓴 그리스로의 안내에서는 흰 대리석 톨로스를 꼭 방문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톨로스 내부에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안치소가 있었고 사제들만 입장할 수 있었다. 신의 신성한 뱀들은 신전 전체의 중심부인 성상 안치소에 보관되었다. 사람들은 지금도 신이 죽은 사람의 생명을 되살리고자 한 죄로 자신에게 벼락을 내린 제우스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뱀으로 환생했다고 믿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뱀은 신 그 자체이자 모든 권력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유피도루스에서 탄생한 뱀이 아니었다면 원초적 뱀의 후손들인 고대 세계의 수많은 병원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의 존재는 치유의 의식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었다. 환자는 사원의 바닥에 눕혀졌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함으로써 신의 손길에 의해 치유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난해한 종교적 신념이 현대의학과 과학의 기원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훌륭한 고대 의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보다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유피도루스에서 특이한 외과 수술 도구를 발굴해냈다. 마법의 힘을 빌기도 했지만 그리스인들이 세계 최초로 외과 수술을 했던 민족이었음이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유피도루스는 진정 고도로 조직화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치료의 장이었다. 인체를 치료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던 도시이자 성역이었다. 이는 온천장이나 수원, 체육관과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가 행해지던 운동장 등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순수한 육체 활동이 진정한 웰빙의 근원임을 가장 먼저 이해한 민족이었다. 이런 가면들은 그리스 유물 발굴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유피도루스에서는 놀랍게도 유달리 많은 숫자가 발굴되었다. 이는 곧바로 극장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연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언덕 아래쪽에서 풀이 무성하게 덮인 계단들을 발견하고 그 아래쪽에 거대하고 특이한 구조물이 있을 거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계속된 발굴 작업은 마침내 55줄의 객석을 갖춘 웅장한 부채꼴 형태의 극장의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는데 폴리클리투스가 기원전 4세기에 건축했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 웅장한 건축물은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규모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최고이자 완벽한 것으로 평가되는 극장의 음향 효과 때문이었다. 사실 5개 극장에서는 지금도 이곳을 따를 만한 곳이 없다. 이곳에서는 아마도 그리스의 위대한 비극인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가 최초로 공연되었을 것이다. 고대인들의 신앙송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신들의 존재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명상의 장소이기도 했으리라. 당시의 극장은 몹시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1개 이상의 극이 공연됐을 것이며 긴 낮 시간은 군중들의 함성으로 메워졌을 것이다. 군중들의 외침과 휘파람도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배우들은 관중들의 소음을 압도할 소리를 내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도 동원했을 것이다. 마스크를 사용하고 두 팔로 과장된 몸짓을 하거나 목소리를 유난히 높이고 대사를 소리 높이 외쳤을 것이다. 말 그대로 극적인 효과가 필요했을 테니 말이다.
selected. 고대의 이교도 신의 숭배가 기독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고고 학자들이 기원전 5세기로 추정되는 그리스 건축물의 한 폐허에 기독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또 다른 펠로폰네소스 지역에서 발견하면서 더욱 명백해졌다. 이 건축물은 서기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지정되었을 때 공회당으로 변모한 곳이었다. 하지만 원래 이 건물은 당대 최고의 조각가이자 위대한 예술가였던 피디아스의 소유였고 그가 작품을 만들던 스튜디오로 쓰이고 있었다. 포사니아스의 글을 통해 고고 학자들은 피디아스가 같은 이름의 사원에서 제우스의 신비로운 동상을 조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그 사원을 찾으려고 애쓰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발굴에도 사원의 극히 일부만이 발견되었고 원래의 형태를 복원한다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피디아스의 최대의 걸작품은 건물 안에 있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크리세레판틴 방식의 제우스 신상이 그것이다. 퍼사니아스는 신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 빛나는 지식으로 우리를 역사로의 순례 여행으로 안내해 줄 것이다. 그리스로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 아피아 도로를 이용해 로마를 떠났을 것이다. 현대인의 눈엔 엄청난 숫자의 로마 배들의 잔해가 발견된 것은 그 항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잘 말해준다. 오네라이라라 알려진 배를 탄 승객들은 그들의 계급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의 객실에 배치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화물이나 항아리, 심지어 서커스 동물들과 함께 일종의 화물칸을 이용해야 했다. 때로 배의 선장은 그리스로 가는 직항로를 이용하는 대신 지금의 알바니아인 발로냐를 경유하는 더 짧은 항로를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곳에서 더 작은 배로 항해를 지중해, 서기 2세기 로마 제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 최강국이 되어 있었다. 로마가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자 스스로 좀 더 고귀하고 웅장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느낀 로마인들은 오래전부터 선조들의 땅이었다고 믿고 있던 그리스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트로이의 영웅 아이니우스가 로마의 성스러운 강인 티버강 입구로 들어와 거칠게만 보이지만 당시엔 보수와 유지를 담당하던 특정 공공기관이 있어 늘 매끄럽게 잘 관리되던 도로였다. 사실 로마에는 제국 전체를 거미줄처럼 이어주는 1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복잡한 도로망이 있었고 이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남부 이탈리아의 브렌디지에서 여행객들은 그리스로 건너가기 위해 배를 타고 위험한 여행을 하기도 했다. 로마 문명을 일으켰다고 전해지고 있다. 줄리어스 시저도 아이니우스의 아들인 아키카니우스의 직계 후손임을 자처했다. 아드리안 황제는 그리스 문명에 심취한 나머지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봉헌한 것을 일생의 최대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를 찾았던 수많은 로마인들이 왜 그토록 그리스 유산에 매혹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000년 전 위대한 지리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호세이니우스가